미래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현재를 봐야 됩니다.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에 긍정적인 의향을 보이고 있다면 실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다. 이상론이 유일한 길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쉬었음 청년입니다. 국민연금입니다. 저출생입니다. 지방 소멸입니다. 실제로 논의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충청권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러분, 원한다고 해서 다 만들어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이 의지하는 구조가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경제적인 요인, 저희가 이긴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이긴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쉬었음 청년입니다.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어요. 농담처럼 우리가 쓰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진심이 섞인 말이죠.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쉬었음 청년의 문제는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며 사회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전체 일자리의 증가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 지원만을 확대하는 것은 쉬었음 청년의 총량을 줄이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구조개혁 정책은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하지만 쉬었음 청년은 이미 그 전제에서 이탈한 집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과 사회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고립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열심히 달리다가 넘어진 쉬었음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와 회복입니다. 전 직장에서의 번아웃 경험, 그리고 직무와 적성의 불일치, 적성에 대한 혼란 등으로 쉬고 있는 청년이 전체 쉬었음 청년 중에서 21%입니다. 구조를 일괄적으로 개혁한다고 해서 이들이 적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지쳐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또는 기업이 지원을 해줄 테니 더 노력하고 더 경험하고 더 공부해서 똑같은 일자리에 취업하라고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쉬었음 청년들의 번아웃을 해소하는 방안인지. 저희는 이 구조적 문제의 핵심을 노동시장 미스매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 과도 경쟁을 개인에 대한 재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딩 부트캠프, AI 부트캠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교육을 하고 이 직무 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 그 청년이 사무직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사무직 자리에 취직을 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저희는 다시 구조적 문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무직 자리도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의 수는 동일하다는 것인데 지속 가능한 해법인지 저희는 계속해서 의문이 듭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측과 개인적인 역량을 먼저 강화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 오늘 토론을 망라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경쟁이 치열하고 재수하는, 샘수하는 학생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상위권 대학의 선발 인원을 늘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사회 구조에 맞지 않게 억지로 늘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현재의 여건 속에서 개개인에게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고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재교육을 지원해 드는 등의 방향이 조금 더 이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세대 측은 반복적으로 쉬었음 청년의 문제는 구조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구조의 문제를 개인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저희 보고 계속해서 이상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론이 유일한 길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역시 영원한 라이벌입니다. 주제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받는 돈도 많아졌지만 내는 돈은 그보다 더 올랐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쟁의 축은 결국 어느 세대를 기준으로 보느냐에서 갈리고 있습니다. 국민 중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보험료를 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70%가 넘어갑니다. 저희는 보험료를 높이면서 국민연금을 지속해 나가자는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개편하기보다는 지금 세대의 안정과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기득권인 현 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개정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는 근로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내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미래 세대에게
복지가 아닌 거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연금의 소득 연령 상향과 과지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보험료율 증가보다 소득 연령을 좀 올려놓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좀 완화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우선 저희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수급 연령 상향 그리고 소득 대체율 감소 전부 문제가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9% 40%로 가자는 말씀은요.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낮추자, 고갈 시점을 다시 앞으로 당기자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특수하게 국민연금에 너무 집중돼 있는 게 아닌가. 기초연금이나 다른 제도들을 통해서 노후 대비를 한다면은 소득 대체율을 낮추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도 다 세금에서 재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그 세금 또한 미래 세대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주장하신 논리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유예기간을 준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저성장,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과연 해결이 될까요? 그들이 낸 돈만으로 과연 그 많은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는 기대 수익비가 과연 충족이 되는지 정확히 명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근거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세대가 나중에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나리오는 미래 세대가 너무 과도한 부담에 쌓여 돈을 제대로 못 내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약 40년간 6.5% 이상, 거의 7%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이후에도 6.5% 가량의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90년 정도에 기금 고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만큼 너무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입장은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셨고요. 중앙대학교에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세대가 중요하다라고는 얘기하셨지만 그를 위한 확실한 방안이나 현실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못 해주셨거든요. 다른 연금 제도나 노후 대비를 위한 다른 제도들이 충분히 있다면은 그게 활성화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현재를 봐야 됩니다. 현재 청년들 상황 어떻습니까? 내는 만큼도 못 받을까 지금 두려운데 공정성이 없어진 이 제도를 계속해서 연명치료하듯이 그냥 지속 가능성만 높이자라는 주장은 형평성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의 주제는 바로 저출생입니다. 국가 소멸이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는 지금 저출생 문제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출생률 0.78, 국가 개입은 필수적인가? 국가 존립이라는 위기에서는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합니다. 출산은 개인의 영역처럼 보이지만 국가의 기본 기능을 동시에 흔듭니다. 국가 기능이 무너질 위협 앞에서 각자 알아서 하라는 방식은 책임 방기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출산 장려가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게 저희의 핵심 주장입니다. 절대적인 노동 시간을 줄여 일 외에 가족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그 어떤 인센티브도 출산 이양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결국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명목적으로 출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살아갈 수 있다는 효능감을 높이는 제도의 설계입니다. 찬성 측께서는 양육비 부담 완화, 출산 이후 육아휴직의 보장이 출산의 결정적 동기 그 자체가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이런 적극적 도입이 굉장히 출산율 동기 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장학금이 있어서 대학교를 갈 때 등록금 걱정하지 않고 대학을 갈 수 있듯이 지원이 있다면 내가 출산을 해도 부담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장학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출산 대책은 이제 복지 대책이랑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저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출산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출산하기 위한 청년은 없다. 이미 내 삶이 불행하고 물리적으로 생존조차 버거운 이 구조 속에서 출산비 비용 정책이라든지 일자리 완화라든지 청년들에게 없던 출산 의지가 갑자기 생겨나겠는지. 한양대 측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 비약들이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삶의 질이 개발도상국이 높기 때문에 선진국보다 출산율이 높은 겁니까? 이것으로만 출산율을 설명하실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에서 요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출산을 했을 때 경제적 부담이 덜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자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인정하지 못합니다. 경제적 요인이 출산을 고민하게 하는 것, 저희도 당연히 인정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것이 출산 장려금, 일시적인 지원 정책으로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노동 시간이 줄어서 내 애를 키울 시간을 고려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지원금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이라든지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내가 아이를 낳아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동기입니다. 결국 이런 직접적인 지원이 아이를 낳는 생각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출산율 반등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양대학교 측에서는 간접적인 방식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고, 우리 숭실대학교에서는 직접적인 개입을 우선시하는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삶의 조건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100만 원을 조금 더 주겠다고 과연 애를 낳을 선택지를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시급한 저출산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변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면 출산율이 따라올 것이라는 것은 다소 추상적인 주장으로 느껴지며 낙관적이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태도 같습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며 국가의 개입을 통해 출산율이 오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30분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시간이 30분이 아니라 내일 아침까지 있어서 팬들분들과 이제 오늘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이 다룰 주제는 바로 지방 소멸입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반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서 2024년 50.8%를 기록했는데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거론되는 게 메가시티 전략입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직접 마주하게 될 당사자인 대학생들의 치열한 논쟁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메가시티는 권역 내 지자체 간 연결 정도를 높여 효율적인 인프라 사용 및 투자를 촉진합니다. 나아가 이해관계가 통합되지 않아 정치적 교섭 능력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가시티를 통해 이러한 이해관계를 재정립한다면 보다 강화된 교섭 능력을 바탕으로 정부 사업 유치 및 예산 확보 역시 용이하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메가시티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실효성이 있을지조차 불분명하며 만약 수많은 실패 가능성을 뒤로한 채 인프라가 형성되었다면 이는 지방 소멸의 해결이 아닌 또 다른 쏠림 현상을 낳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지방정치 교섭 능력 강화를 위해서 메가시티의 형성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섭 능력의 강화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주목을 했었던 지점은 이해관계의 통합입니다. 각각이 예산 경쟁을 하고 지역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보다 이해관계를 통합하여서 보다 효율적으로 교섭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관계가 미통합된 사례를 3가지 보여주셨는데 메가시티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나요? 지역 간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만 하더라도 60%가 넘는 주민들이 이에 찬성하고 있고 실제로 논의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충청권의 경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메가시티가 생성된 이후에 해결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묻는 부분은 메가시티의 자체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금일 토론 논제가 필수적이다라는 점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메가시티라는 것은 구멍가게를 짓는 대신에 규모 있는 마트를 짓고 교통적 연결성 강화를 통해서 30분 거리에 중형 마트를 설치하자. 이것이 저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혹시 현재 경남과 부산에 광역자치연합이 설립되어 있나요?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현 문제 상황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메가시티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추론이라는 점 짚고 행정적인 통합을 하려다가 불경이 무산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충청도 통합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전과 세종의 통합 논의가 잠깐 있었던 것은 맞으나 이 부분은 오히려 메가시티를 뒷받침하는 근거이지 어떻게 첫 술 뜨는 것부터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실효성이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좋고 생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려주셨지만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주민들의 경우에도 그것에 긍정적인 의향을 보이고 있다면 실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다. 찬성 측 성균관대는 여러 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야 지방 전체의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 측 서울대는 메가시티가 만들어져도 이 격차는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메가시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방법에서 이는 실효성이 없는, 굳이 필수적이지 않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메가시티 없이 산업 육성은 불가능합니다. 메가시티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유일한 해답이며 모든 해답들의 전제 조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긴장할 줄 몰랐습니다. 네. 전혀 티가 안 났는데요.